네, 간단하게 앞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기되는 과정에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됐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다시피 데이빗 하비가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의 압축으로서의 전 지구화가 사실은 국제사회가 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다시 제기하게 됐는, 다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이 사람의 이동과 그리고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문화의 교류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이나든지 정보의 어떤 국경을 넘는 이동의 증가 이러한 현상들이 초기에 이제 늘 선생님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문화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을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세계 문화, 월드 컬처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적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우려를 이제 많이 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문화 다양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위기 의식을 가져오게 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의 이동,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소위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위 자유무역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 자본이나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게 하려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문화의 영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무역 협정이 문화 다양성의 문제에 심각한 이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가 이제 제기되는 과정에서 결국 한국 사회도 이런 흐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년간 90년대 초, 80 아주 세밀하게 말하면 서울올림픽 직후에서부터 시작됐던 국제 이주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가져왔던 이제 변화 중에 지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서 한국 사회 이제 소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 다문화 정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고요. 이제 2006년 처음으로 이제 어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종합화되고 체계화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거진 20년 가까이 2006년이면은 이제 한 15년 이상이 됐죠.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이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지난 15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 또는 다문화 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기존의 정책들이 한국 사회의 논의들이 어떤 선택과 배제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중심의 정책이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다양한 이주민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지 정책, 인권 정책, 여성 정책이었다. 말은 다문화 사회 정책이었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복지 정책이었고 인권 정책이었고 여성 정책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소위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문화적 가치와 전망의 확산은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오늘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회의적 논의가 있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까지 특히 이제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노력들이 일종의 이제 계몽적 교육 그리고 시혜적 관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리 잡아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소위 당위의 수준에서 명분의 수준에서 소위 말하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표면적 동의 또는 비자발적 동의 이런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권리와 향유에 대한 인정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국한되고 제한된 맥락에서만 논의되어 왔고 뭐 적용되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다문화 사회 정책이 여전히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 이주민과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만 국한된 논의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15년 전에 있었던 논의가 다시 재발하는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006년 그 당시 2005년 6년 요 무렵에 국제결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소위 그 한국 사회에 이제 국제결혼 가족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그 당시에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맥락에서 인위적으로 용어를 만들게 됐고 또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다 사라진 예를 들어 코시안 같은 경우도 이 말에 원래 이 말을 만드신 분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제 구별해내는 한국인들과 구별해내는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스스로 이 용어를 거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조선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혐오의 표현, 차별의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공식 문서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제가 지난달에 이 문체부에서 발간한 이제 문화 다양성 관련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을 했는데 교육부 측 검수위원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이주민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안이라기보단 거의 뭐 요구였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별이다, 혐오의 표현이다. 사실 이제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의 용어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그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제중동포로 이제 호칭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용어가 거의 교육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건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학술 서적, 학술 논문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책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혐오와 차별의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게 15년 동안 한국 사회가 한치도 변한 게 없구나.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과 결혼한 일부 이제 특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한국 여성들의 결혼이라는 인식 때문에 스스로 그 당시에도 자신들을 국제결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차별적 용어라고 거부했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도 또 다문화 가정에서 거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좌담회나 토론회를 가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결국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부 구성원들을 구별하고 호명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과 이들을 호명해내는 어떤 이 장치 덕에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인식이 여전히 차별과 이제 혐오의 그 관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새로운 용어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차별적이고 혐오의 표현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관례 이거는 사실은 이미 뭐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떤 그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오늘 방과 후에 다문화는 다나머 다문화를 어떤 학생들을 구별해내고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 사람을 지칭해서 다문화 학생,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칭할 때 한국 사회의 일부 구성원을 따로 구별해내고 그들만을 별도로 항상 이게 호명하는 사회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나 활동가들도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이란 용어나 또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 이런 말들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이라 그럴까, 또는 문제 의식, 새로운 이런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거와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현장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그 용어를 선호하는, 예,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동일한 그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해결책이 아니고,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이제 배경, 거기에서 그렇다면 문화 다양성 개념과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 2, 3년 전에 이제 제주도로 집단적으로 이제 입국해서 난민지위를 신청했던 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5년간 한국 사회가 해왔던 이 굉장히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올바름 수준에 머물렀던 소위 인식 개선의 문제 이제 민낯을 드러낸 사태죠. 그래서 굉장히 인종주의적 편견과 이제 혐오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 남성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집단적 입국과 신청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 안전 문제로 이 문제를 연계해서 논의한 그 현상, 그분들의 문제 의식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 여성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취약감과 그로 인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무슬림 남성 이주자에 대해서 소위 전이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원인과 어떤 적대감이 그쪽으로 이제 전이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제가 이제 제주도 이 사태가 나서 바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 소위 이제 이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예멘 출신 남성 난민주의 신청자들과 이제 심층 면접을 쭉 해왔는데요. 이제 그때 그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주도 입도한 분들이 이제 400명에서 500명 사이였는데요. 이분들이 입도하기 전에 이미 제주도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남성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이 수천 명이 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 소위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 아시아권에서 온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의 비슷한 나이대고, 이들도 대부분 남성들만 이주했고, 이들이 제주도에서 일상 마을 단위에서 실제 돼지 농장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원, 농장 또는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소위 이제 중동에서 또는 아랍권에서 집단 이주자가 오자 이 문제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슬람 무슬림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선택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들,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이 문화 다양성을 이제 기존의 어떤 다문화 사회 정책 또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다문화주의 뭐 이런 논의의 새로운 전망으로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또는 이제 이 학계에서 문제 제기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다양성 그 논의에 있어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국제기구는 이제 유네스코를 조금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1년에 문화다양성 선언이라든가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주도한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이기 때문이죠. 그럼 유네스코는 왜 문화다양성을 이렇게 중요 아젠다로 제시해 왔고 노력하고 있었는가를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과정에서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된 국제 질서 속에 등장한 기구죠. 근데 이제 이 유네스코가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 전문을 좀 보셔야 돼요. 유네스코 문서들을 읽을 때 독해법이 따로 있는데 그 이 전문들에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유네스코가 해왔던 또는 국제사가 해왔던 수많은 협약과 선언을 이제 재인용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앞에 한 페이지 이상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의가 이 지난 1946년 이후에 국제사회의 논의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가를 밝히는 거기 때문인데요. 근데 유네스코는 그 창립 헌장에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게 됐고 이것이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인류 문명의 최선두에 서 있다고 자부했던 사회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거기서 수많은 학살과 전쟁의 어떤 그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리그 오브 네이션이 주도하고 그 주요 회원국들이 어떤 논의를 했냐면 전쟁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각 국가에서 이제 자기들이 대표로 보내는 최고의 지식인들을 보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독일 대표는 이제 어, 갑자기 사람 이름이 우리 저기 아인슈타인이 이제 독일 대표로 들어오고 프랑스 대표로는 이제 퀴리 부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과학 또는 이제 뭐 러셀 같은 문인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 각 국가들에서 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제 대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소위 이제 이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도 되고 해서 이제 파리에 상설 그 사무소까지 설치하면서 이 위원회 활동을 추진을 했는데 결국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이제 뭐 활동을 뭐 성과를 보기도 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되는 과정에 이 문제의식을 이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설화된 그런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유엔 교육과학, 교육문화과학기구죠. 처음엔 과학이 빠졌어요. 교육문화기구였는데 처음 설립 논의가 될 때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과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과학기구가 된 거죠. 이 유네스코 창립 헌장에 보면 이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평화의 방벽을 쌓을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싹튼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미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네스코의 주 활동 그 목표와 비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당장 수습해야 될 과제로 떠오른 것이 독일 점령 지역에서 벌어졌던 소위 인종주의 교육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아리안족, 그 나치가 주장했던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 유럽 독일 점령 지역에서부터 반인종주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아젠다로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게 그럼 인간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게 국민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의제로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의 이제 논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의식이 사실은 유네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뭐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는 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든가. 근데 이 모든 그 사업들의 그 관통하고 있는 그 이상은 결국은 전쟁의 예방이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럼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다. 서로를 알아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그 협약과 선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세계 문화유산 지정하는 것도 이게 특정 국가나 민족의 어떤 문화유산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거는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정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국에서 김치가 세계문화유산인데 김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 문화예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주목했던 것은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인데 이 김장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 없는 어떤 기후적 환경 속에서 문화적 창안인 거죠. 문화적 창안으로서 동절기에 이 채소를 그 공급받는 하나의 문화적 창안이었고 더더군다나 이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나눔의 문화 이제 김장한 집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고 나누어 먹고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그것이 이제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인류의 성취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이어져 온 거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위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체계화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문화가 소멸되고 위축되기보다는 이 다양한 문화가 그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그 선언을 발표한 이후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것이 선언은 이제 좋은 얘기니까 이것을 구속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강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협약을 만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문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 할 때 그 문화는 뭘까? 그 문화는 이 유네스코 안에서 문화 개념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오는가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드린 그 글에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제 유네스코 전문관이 세네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5단계로 이거를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문화 개념도 이제 처음부터 계속 확대돼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1982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그때 이제 소위 문화정상회의라는 별칭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장관 회의예요. 문화 정책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서 문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향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정책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회의였는데 이때 문화의 개념을 예술과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활 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해서 한 사회나 사회 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적인 전체다. 이게 이제 이 굉장히 좀 딱딱한 표현인데 이거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문화 개념이에요. 타일러가 1871년에 얘기했던 인간이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서 학습한 모든 게 문화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의 어떤 문학예술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배워서 학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거라는 거죠. 뭐 도덕이라든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가 예술이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라는 것을 인류학에서 쭉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유네스코가 문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좁은 의미의 문학과 예술이 아니라 그런 생활 양식 전반에 걸친 개념으로서의 문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거를 82년에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회원국들의 이제 문화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그 82년의 이 회의 이후에는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모든 그 문건 또는 정책, 그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문화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문화다양성 선언을 이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도 전문에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신, 물질,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 그리고 예술 및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고 일부러 그 개념 규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그 다양성의 내용을 굉장히 좁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다양성 선언이 이야기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광의의 문화 개념에서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협약이 왜 나왔냐면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이제 강제력이 없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협약을 만드는데 그 협약을 만들 때 그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무역협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문화산업의 예외성, 문화상품의 예외성을 무역협정에서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다양성 협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협약이 요구하는 구체적 의무사항은 문화상품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은 크게 문화상품의 예외성을 인정하자와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국제사회가 모아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협약이 만들어졌을 때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바로 스크린 쿼터제죠.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예기치 않게 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논쟁 가운데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로.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스크린 쿼터제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한국 영화 감독들, 영화계 인사들의 시위 이런 것도 이제 격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서는 그 많은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를 가장 이제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이제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오냐면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바로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문화산업 또는 좁은 의미의 문학과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좁혀서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논의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다양성 음악, 뭐 이제 처음에 뭐 독립 영화 이런 얘기를 다 다양성 영화, 무슨 뭐 다양성 음악,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논의에서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의 내용으로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된 부분이 좀 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 중요했던 정책적 도입의 과정에서는 2004년에 있었던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아마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 종합적인 문화 정책의 비전과 포부를 밝힌 그 중요한 이제 정책 그 계획인 거죠. 이게 이제 한 700페이지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이 뭐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게 이주민 분야 문화분과에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때 뭐 저희 토론한 걸 다 녹음을 하시더니 그거를 이제 거기 한 챕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의 한국이 굉장히 이제 소위 문화 정책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창의 한국 자체가 이제 굉장한 모순을 갖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 다양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기여한 부분은 이 문화 다양성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범주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포괄해낸 게 한국 사회에서 이 창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창의 한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개념들, 규정들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신광현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이때 주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문화연대나 이쪽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마 이 공무원들이랑 이제 그 당시 정책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던 학자들 간의 합의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광현 선생님은 나중에 후기에서 본인이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이 창의한국에서 이 문화 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좌절됐다. 이렇게 이제 뭐
회고를 한 발표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파편화되고 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이렇게 열성적이었던 한국이 2005년 문화다양성 그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 갑자기 한국사에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예, 뭐 문화운동을 해왔던 단체들도 다 이 한미 FTA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고 이제 2010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한국이 무려 5년이나 지나서 국회 비준을 하고요, 이 협약을. 그리고 이제 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행에 관한 법률을 이제 추가로 제정을 합니다. 사실은 협약을 비준을 했으면 굳이 국내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이 국내법을 2014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 계기가 됐고요. 뭐 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잠깐 뭐 정리하고 좀 논의를 좀 드렸으면 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이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비추어서 굉장히 이제 좁게 설정되고 좁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그리고 또 사라졌다. 그렇게 열심히 어떤 문화운동계의 어떤 2010년대, 2000 거의 20년대까지도 이 문화다양성 논의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국의 문화운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이 정책, 다문화 인식 개선 이런 현장에서 이제 일하던 분들이 다시 문화 다양성을 끄집어내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정부는 2014년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저도 자문을 좀 했었고, 지금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그 한경구 교수도 자문을 같이 했었는데, 이때 쟁점 그때 그 법안의 이제 의미를 보면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이 조금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의 논의로 이제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안의 문화의 내적 다양성의 개념을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 소위 한국 문화 내부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관점이, 더 이상 국민국가가 문화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집단 일문화, 어떤 한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생각도 이미 이제 변화했고, 그러니까 현대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문화의 개념, 그 논쟁들을 문화 다양성 개념으로 이제 가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법안에 어떤 걸 넣냐면, 이 한국 사회 내부에 이제 세대와 젠더와 지역과 계층과 장애, 이것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문제의식을 법안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오른쪽 축은 그 한국 사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이제 주요 장들입니다. 제가 장애를 이 소수자 항목으로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자 같은 게 이제 뭐 우리가 종족적 소수자, 이주민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 취향에 관련된 소수자들 문제, 그리고 이제 장애도 저는 이제 이 소수자를 다 크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왼쪽 축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유네스코가 그 문화다양성 글로벌 리포트를 주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저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발표했던 전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이 주로 발현되거나 또는 문화다양성이 주로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언어와 예술과 문화 콘텐츠, 취향, 교육, 종교 이런 축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축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 영역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변화할 것이고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새로운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이제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장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세대와 언어의 문제, 세대와 젠더의 그 언어와 젠더의 문제라든가, 지역과 언어의 문제, 계층과 언어의 문제, 뭐 소수자와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로 조금 이 매트릭스를 좀 더 구체화하면 우리가 문화 다양성의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요롭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종교 영역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기피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지금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종교 영역에서는 다양성이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점점 더 갈등과 이제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 표를 만든 이유는 그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추상화돼 있으니까 수업 교환을 짤 때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라고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대와 언어를 인지 영역에서 수업을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세대와 언어를 정의적 영역, 우리가 이제 공감의 역량을 키우는 사회 정서 영역에서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실천의 영역에서 세대와 언어를 수업 교환을 만들어봐라. 해서 저 매트릭스로 이제 수백 개의 이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제 좀 다루어 볼 거를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표고요. 근데 저 표가 저는 이제 굳이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연구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의외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와 지역의 문제에서 최근에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에린 왕자. 이게 이제 어린 왕자를 그 우리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한 게 에린 왕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어의 문제 같은 것도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이제 셰익스피어 맥베드를 그 광주 지역어로 공연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전 그 셰익스피어 공연 전체를 하지 않고 군중신만 이 군중들의 씬에서만 지역어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왜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이제 표준어의 중요성을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어의 발전에 있어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준어의 중요성만큼 이제 지역의 풍요로움이 어떻게 유지되고 개발될까를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의 연구와 교육과 어떤 실천의 영역을 좀 매트릭스로 좀 만들어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구체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요. 저는 오히려 오늘은 선생님 연구하시는 그 선생님들과 그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함께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제 말씀 일단 여기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코멘트 해주시거나 뭐 이런 뭐 문제 제기 토론을 제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 제 말씀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권수 교수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이시고 또 국무총리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이신 그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한권수 교수님의 세미나였고요. 저희 연구소의 정체성을 통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원래 이제 제가 문화 다양성 얘기할 때 한국 문화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당분간 침묵이 이어져야 되는 게 한국 문화거든요. 농담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법에 그 문화 다양성 위원회를 이제 총리실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근데 그게 2014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다른 그 법안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지켜지고 추진되어 왔는데 이 문화다양성위원회만큼은 그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총리실 산하에 이 비슷한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그리고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지난 15년간 각 부처가 그 영역 싸움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이제 법무부가 간사 부처고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이제 여가부가 그 간사 부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제 그 노동부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리실도 그랬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걸 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간사부처들이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이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가 이 법에 의해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총리제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정리하자라는 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문체부가 그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총리실에 두고 그다음에 문화다양성위원회 이 산하에 외국 인력,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그 각 위원회를 함께 꾸려나가면 정리가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근데 그것도 이제 문체부가 버티다가 올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그 그룹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원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같이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이 문화다양성위원회조차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문체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의장국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문화다양성위원회 당사국 총회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그 주에 긴급하게 이제 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이제 그 2014년 이후에 못하다가 올해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위원회 출범 이후에 이 사실은 이제 뭐 잘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제가 그냥 민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임기는 3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체부에서 이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 이 정책 조율이랑 이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체부도 이제 그 유네스코 당사국 의장국 역할을 할 때는 막 급하게 이거를 서둘렀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의도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에 문체부 장관이 한 번 했었는데 아직은 좀 이 위원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김영 교수, 제가 이원영 교수입니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데 한 교수님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단하고 아주 딱 맞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근데 우리 사업단은 교육 연계라 해서 문화 다양성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단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교 1, 2, 3학년을 문화 다양성 융합 종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해해서 확산을 시키자 이런 의미로 사업단 이름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한국 사회라는 게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 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어드바이저를 지금 질문 내용 그건데 사실은 현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 사회만큼 문화 다양성 후진국이 별로 없다고 봐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하면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일면서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조금 좀 그래도 일부 차지하지만은 근데 유교라든지 기독교 논리가 사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논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이걸 포용력 있게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으면 학생에게 이해를 하라. 근데 그걸 이해시키고 관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 방법이 필요할까 좀 어려운 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랑 또는 기존의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 정책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 전환을 말씀드릴 때 늘 하는 얘기가 한국 사회에서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그 인정이 내가 시혜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주체로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용납되는
그 경험을 모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그렇지가 않은데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현장 속에서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자꾸 집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포용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나는 시혜자인 거죠. 나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의 내적 다양성이라는 거를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문화, 그러니까 문화 간 다양성은 이 문화 다양성의 큰 줄기의 하나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와 지역과 계층과 쭉 젠더와 이어지면 거기에 이제 소수자 중에 이주민들, 문화 간 다양성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한국 사회,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내가 다 문화 다양성의 그 존중이라고 하는 정신의 수혜자가 돼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년 문제, 세대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노년이 겪는 문제를 늘 얘기하는데, 지하철을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제가 직접 이제 목격을 한 건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친구분한테 너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내어 읽을 수 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노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출장 갔다 오면 비행기 타 보면 그 세 명씩 앉는 좌석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앱으로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밖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창 쪽에 앉고,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좀 복도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자리만 비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관광을 오신 이제 어르신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뒤에 앉아요, 따로. 그러니까 제가 참 눈물겨웠던 게, 할머니들은 늘 할아버지 밥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이게 올 때 할머니 똑같이 영어를 못 하시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서 이제 뒤돌아보고 할아버지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디지털 사회, 뭐 정보 격차 또는 이런 그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또는 이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기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가 문화 다양성의 정신으로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보호받고 나의 권리가 인정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 초등, 유치원도 그렇고 매년 연구학교를 죄송합니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교환 개발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그 교환 개발한 걸 가지고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그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한 3, 4년 됐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놀라운 게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적용하면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 이제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멘 그 여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합성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했던 그 프로젝트가 이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 책도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한 학기를 진행을 했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시를 이제 김해말로 다시 써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해 나가는 깨달음을 지켜보면 놀라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도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자기가 시를 배우고 그림도 그렸고 책을 만들었던 그 시를 쓴 시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마지막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설명했던 이 시를 쓴 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내가 정말 감동했던 이 시를 썼던 분이고, 나도 그러면 내가 이런 그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그 시인과 이렇게 교감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 학기를 해보고 학생들이 거기서 굉장한 그 공감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식의 전달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릴수록 공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등, 중등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교과서를 하나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이 될 텐데,
대학에서는 문제는 사실 대학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이 거의 시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류학 과목에서 다 문화 상대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이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내가 혜택을 본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고 그거를 각 전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할 때 특별히 새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어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다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에서도 각 그 전공 과목들에서 전공별로 이 문화 다양성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서 교환을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의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국어부 교수님께서 이제 네. 국제정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싸움이나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것이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법이나 체계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데 국가 사회라는 것은 아직 사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국가 생태계, 그러니까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 중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런 전쟁에 이제 대응하는 평화라는 개념을 위해서 개개인의 이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이제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속도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유럽인들의 고민을 조금 우리가 그 좀 깊게 봐야 될 것들이요. 말씀하신 것대로 국가 체제에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결정,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이상적인 접근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유럽의 지식인들이 두 차례 세계대전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은 그 정치 지도자를 뽑은 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나치를 선택한 게 독일인이었고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홀로코스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이 결국은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의 어떤 갈등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국제기구 뭐 유엔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국제기구가 갖는 한계도 분명히 현실적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국가의 이제 시민들이 정말 그런 어떤 전쟁광을 선출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삶에서 평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네스코가 이런 평화를 위한 교육 아젠다가 시기적으로 변합니다. 국민국가 체제에서는 국제이해 교육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기를 변화가 최근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든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든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 그다음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우리가 교육해야 결국은 이제 국민국가 체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교육 아젠다들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분쟁이나 전쟁도 이제 더 이상 국가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초국적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해서. 그러니까 갈등과 분규도 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종교 간의 갈등 또는 민족 간의 갈등, 동일한 국민국가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그 민족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글로벌 국제정치 측면에서의 논의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국가들이 이제 그것이 뭐 집단안보 체제 옛날에 뭐 50년 전에 꿈꿨던 집단안보 체제였든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이든 뭐 이런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제 시민의 역량, 시민의 의식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이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혐오로 나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어떤 분이 화면을 켜셨던 이유로 말씀하시려고 켜셨던 것 같아요. 네, 조영미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교수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요. 근데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다양성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 실천적 측면을 확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국가의 의미로 바라보지 않고 초국가적인 형태에서의 본인의 그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 측면들을 어떻게 본인도 구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서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성하고 연결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한번 쭉 스크리닝 해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워낙 다양하게 하셨지만 이제 국제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글로벌 시민 교육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하고 사실은 이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평화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국가안보의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커머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안보나 공동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글로벌 시민 교육이라든지 평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교육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거 말고 상호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누어지면서 이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나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분절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들하고의 연결성을 훨씬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위원회에 나눠 있는 위원회들이 통합돼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교육들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담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교육학 전공이 아닌데 국제교육학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교육학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많이 그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이 교육학의 어떤 한 특징이 굉장히 이 약어, ESD, 뭐 GCD, 그러니까 온갖 약어의 난무와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별화하는 그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히 이제 현장 교사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교사들이랑 얘기할 때는 선생님들 화도 나시고 분노하실 텐데 지금 이 글로벌 교육 의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구별되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0, 70%는 공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만 이제 시대적 맥락에서 강조점을 각기 달리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이든 이제 뭐 다문화 교육이든 국제이해 교육이든 특히 이제 한국 교육 현장에서 지난 20년간 제시되어왔던 여러 가지 교육 의제들이 이걸 다 개별적인 것이고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말자. 어떤 용어를 사용하셔도 저는 동의한다. 상관없다.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신차가 나오기 직전에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앞모양만 바꾼 이제 새 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 교육 의제들이 거의 공통인데 그 시대적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전면에 나서서 거기에 이름을 네이밍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지 말고 늘 해오셨던 거에 새로운 강조점을 추가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다양성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의미가 있다면
다문화 교육이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 교육 현장에서 왜곡된 부분, 그것이 특정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실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다양성 교육이라는 용어로 그 보다 모든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다 이 교육의 대상이고 주체라는 점을 좀 확인하자. 그런 의미에서만 좀 생각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 다 이 문화다양성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요새 ESD 같은 경우도 초기의 ESD랑 지금의 ESD는 완전히 달라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뭐 이걸 다 포괄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속성이라는 문제를 하다 보면 문화다양성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모든 현재 교육 아젠다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교육을 세계시민 교육을 하시더라도 그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내적 다양성을 우리가 좀 고민하는 그런 걸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뭐 어느 게 꼭 주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저는 특히 이제 교육 관련 연구 보고서들 보면 그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은 이래서 잘못됐고 다문화 교육은 이거고 상호문화의 교육은 이거고 그래서 표를 만드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각 칼럼을 만들어서 특징을 탁탁탁탁 표시를 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거든요. 제가 아는 국제교육이랑 그거랑 다르고 제가 아는 세계시민교육이랑 그게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건 그런 식으로 자꾸 구별해내는 경향들 때문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냥 구별하지 말고 각자 이거를 좀 풍요롭게 만드는 걸로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금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이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보수성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소수자 교육이라고 소수자라고 묶어놓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다양성 현상의 핵심 영역인데 한국은 이제 이게 전면에 나서는 순간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막히듯이 문화다양성 교육도 막혀버릴 것 같아서 이걸 소수자로 그냥 묶어서 숨겨버렸어요. 제가 조금 비겁하게.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소수자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더 시급한 거 많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는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교육 영역에서 이 학벌에 의한 학력에 의한 이게 차별금지법에 들어간 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논의되는 상황이 참 힘들구나.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아까 우리 그 이원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국가 또는 뭐 유교 국가로서 정말 가치의 차이가 용납이 안 되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래요. 일신교를 교리로 믿고 있는 종교에서 그거를 그들에게 다신교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일신교는 일신교의 특징이 있는 거고 다신교는 다신교의 특징이 있다. 불교와 기독교가 대화할 때 불교가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불교는 예수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가 되면 그만인 교리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논의에 들어가는 그 전 단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인정과 지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 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다양성 논의가 굉장히 좁게 가게 되니까 음식 다양성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동성 결혼은 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너무 그런 아주 소프트한 다양성에서만 해왔기 때문에 역량이 지금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은 지지하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한계에 부닥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마 국회에서 한 두세 번 무산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 사회 자본주의라든지 교육의 기본 논리하고 좀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결국 능력자를 키우자. 교육은 성적을 매긴다는 자체가 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자본주의 논리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옛날에는 성소수자 차별, 예를 들면 여성 차별, 문화 차별 이거는 어느 정도 옹호가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아마 능력에 대한 차별 여기 조항에서
지금 많이 법안이 무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앞으로 교육부가 정부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육부가 이제 이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학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법안이 금방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논의를 조금 해봐야, 사실 토론을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역별로, 교육은 교육에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논의, 정말 교육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무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좀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토론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박사 마치시오. 네, 아. 선생님 저기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집이 저 중앙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아이, 그럼 오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식사를 올 수 있어요? 오늘은 춘천에 있고요. 아, 예, 예. 춘천에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뭐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업. 그래서 흥리단길을 제가 아주 제 골목입니다. 맨날 흑석시장에서 놉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시간 내주시면 김영 박사 언제 선생님 서울에 오실 때 같이 식사라도 한번 모시자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세미나와 이제 토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흥리단길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 2021년도 제3회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